어머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집안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상가 부지를 저한테 안 주시겠다는 거죠? 제발 노망난 소리 좀 그만하시고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실 창틈을 타고 들어와 가슴을 핥히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시장 바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살아온 한순례 씨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젖 먹여 키운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노망이라는 단어는 순례 씨의 심장에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수선집과 그 터가 재개발되면서 받게 될 보상금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효자 노릇을 하던 아들은 순식간에 낯선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례 씨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 손은 오직 자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남의 해진 옷감을 기우고 단추를 달며 보낸 50년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그 손은 그저 돈을 쏟아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아들 진구는 어머니의 헌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사업 자금과 체면을 위해 어머니의 노후를 담보로 잡으려 들었습니다. 순례 씨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재봉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눈이 침침해져 실조차 제대로 꿰기 힘들어진 그 재봉틀이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아 보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어머니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순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내 주머니 속의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순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시계추 소리가 마치 자신의 남은 인생을 깎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순례 씨는 스스로에게 수천 번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은 여장부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자식들을 시험대에 올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황금 가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순례 씨의 솜씨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어떤 헌 옷도 그녀의 손만 거치면 새 옷처럼 변했고 까다로운 명품 수선도 순례 씨 앞에선 맥을 못 쳤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아들은 남부럽지 않은 IT 기업의 임원을 시켰고 막내딸은 비록 형편은 어려워도 심성 곱게 키워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순례 씨를 보며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실상은 고독과 투쟁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평생을 재봉틀 연기에 시달리며 폐가 상했고 손가락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해야 할 시간임을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재개발 보상금 소식은 그녀에게 찾아온 마지막 축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큰아들 진구는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매주 찾아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손을 잡아주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재무보고서를 들이밀며 상가 부지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말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화려한 실버타운에 가두고 남은 재산을 홀랑 삼키려는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반면 막내딸 선영이는 달랐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미용실 보조로 일하는 딸은 어머니의 보상금,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어머니의 건강부터 걱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 돈이 무슨 상관이야. 엄마 몸 상하는 게 더 겁나. 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순례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한 가지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지혜를 짜냈습니다. 남의 옷을 수선하듯 뒤틀린 자식들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수선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과감히 등기부 등본이라는 강력한 가위로 인연을 잘라낼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순례 씨는 두 자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녁상에는 평소 자식들이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가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례 씨는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았고 옷차림은 평소보다 훨씬 낡아 보였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순례 씨는 마침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내 입으로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재개발 보상금과 상가부지 다 날아갔다. 순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식 리딩방이라는 곳에 속아 친구 보증을 잘못 썼다가 보상금은커녕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가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안전하게 신탁해 두었지만 자식들 눈에는 완벽한 파산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순례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밥상머리에서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큰아들 진구였습니다. 그의 숟가락이 식탁 위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구의 눈빛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가 부지가 날아가다니요. 제가 그거 믿고 사업 확장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진구는 어머니의 건강이나 마음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아간 돈에 대한 집착으로 순례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내와 눈짓을 주고받던 진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구르셨다는 분이 그렇게 허술하게 속으시면 어떡해요? 이제 저희도 어머니 노후 책임 못 집니다. 아니, 안 질 겁니다. 하지만 딸 선영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이는 순례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돈이야. 다시 벌면 돼. 내가 미용실 보조 일 더 늘리면 엄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순례 씨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순례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례 씨의 집은 정막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진구는 예고한 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도 회의 중이다, 해외 출장 중이다라는 차가운 문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생활비 입금도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순례 씨는 일부러 더 비참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번듯했던 집을 정리하고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지하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겨울이면 한기가 뼈마디를 파고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낡은 재봉틀 하나만 놓은 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남 진구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통해 어머니가 벌인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시라는 매몰찬 메시지만 전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파산을 기정사실로 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성벽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예전에 증여해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건 내 노력이 들어간 것이니 돌려줄 수 없다며 미리 선을 긋는 파렴치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선영이는 매일같이 지하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퇴근길에 떨이로 산 채소와 생선을 들고 와 좁은 부엌에서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춥다. 다음 달에 내가 보증금 조금 더 모아서 지상으로 옮겨줄게. 조금만 참아. 선영이는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순례 씨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순례 씨는 어두운 방 안에서 딸이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며 생각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 어찌 이리도 다를까? 한 놈은 돈이 없다고 제 어미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한 놈은 제 살을 깎아서라도 어미를 먹여 살리려 애쓰는 모습에 순례 씨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시험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위해 깊이 숨겨두었던 황금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진구가 예고도 없이 지하방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에 순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술 냄새와 함께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콧방귀를 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진구는 어머니의 안부보다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놓인 낡은 가구들을 발로 툭툭 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띈 것은 순례 씨가 평생 보물처럼 아끼던 자개함이었습니다. 진구는 여기에 비상금이라도 숨겨둔 거 아니냐며 자개함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빛바랜 자식들의 베네저고리와 첫 돌 때 찍은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치우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돈이 됩니까? 진구는 베네저고리를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순례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버린 추억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빚쟁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순례 씨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선영이 걔도 제정신 아니지.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 왜 자꾸 오는지 몰라. 각자 살기로 한 거니까 확실히 합시다. 아들이 떠나고 난 뒤 순례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식이 괴물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재봉틀, 바늘이 수만 번 심장을 꿰뚫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가 지은 옷들이 자식들에게 따뜻한 옷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구나. 순례 씨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순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수선할 수 없는 옷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 그녀는 이제 장남이라는 이름의 썩은 동아줄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자신을 지켜준 딸을 위해 그리고 홀로 남은 자신의 존엄을 위해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옷감을 수선해온 노련한 기술자의 마지막 가위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따뜻한 수면 양말 좀 신어봐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내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내내 엄마 발 시릴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제발 아프지만 마요.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딸 선영이가 건넨 보들보들한 양말을 신으며 순례 씨는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방의 차가운 한기보다 더 매서운 것이 자식의 배신이라지만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또한
자식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제 방황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장남 진구가 쏟아낸 독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화장되어 재가 되었고 이제 그제 위에서 새로운 결심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구석에 밀어두었던 낡은 재봉틀 앞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재봉틀 덮개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아껴두었던 고운 비단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수수한 옥색 비단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기적의 바느질을 시작하려 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재봉틀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는 마치 순례 씨의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 개의 주머니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에는 그녀의 평생 원망과 아픔을 담았고 두 번째 주머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머니에는 그녀의 남은 인생과 진정한 유산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례 씨가 자신의 삶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재봉틀 바늘이 비단을 통과할 때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큰아들을 향한 미련은 바늘 끝에 잘려나갔고 막내딸을 향한 애틋함은 촘촘한 바느질 땀으로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두 아이들을 다시 불러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하방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도 순례 씨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막을 내릴 시간이었고 진실의 문이 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게 응조렸습니다. 순례야,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자리를 찾자. 순례 씨는 자식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방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일궈온 수선집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큰아들 진구는 마지막 유산, 정리라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고 행여나 어머니가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잔뜩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선영이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여긴 왜? 돈도 없는데 이런 데서 밥 먹으면 어떡해? 선영이는 순례 씨의 지갑 사정부터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진구는 그런 여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식탁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시계를 보며 서둘러 나가고 싶어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순례 씨는 말없이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한 배에서 나왔지만 어쩜 이리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인생의 신비함과 잔인함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만든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올려놓았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주머니들이 식탁 위에서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런 거 만드실 시간 있으면 어떻게든 빚잔치나 끝내시지. 진구의 차가운 말투가 식당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주머니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평생 바느질로 먹고 산 어미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지. 순례 씨의 눈빛이 장남 진구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사랑 대신 서늘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구는 그 눈빛에 묘한 압도감을 느끼며 침을 삼켰습니다. 선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례 씨는 이제 이 주머니들이 가진 진짜 의미를 공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례 씨는 먼저 빨간 비단 주머니를 진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친구야, 이건 내 몫이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인생의 보상과도 같은 것이지. 진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그는 급하게 주머니 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낡은 헝겊 조각들과 시커먼 먼지 뭉치뿐이었습니다. 진구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그는 먼지 뭉치를 식탁 위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순례 씨가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먼지는 내가 내 가슴에 박은 대못들이 갈려나간 흔적이다. 내 마음이 먼지처럼 가벼우니 너에게는 먼지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니? 내가 각자 살자고 했으니 그 먼지처럼 가볍게 내 인생에서 떠나가거라. 진구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 순례 씨는 옥색 비단 주머니를 선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개발 지역의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유주 이름에는 이선영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파산한 적도 돈을 날린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식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연극이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내 낡은 손을 잡아주고 눅눅한 방에서 같이 울어줄 때 나는 이미 이 건물을 내 이름으로 수선해 두었단다. 엄마 인생을 기워준 보답이다. 선영이는 등본을 손에 쥐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구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다시 잘 모실게요. 제발. 하지만 순례 씨의 가위질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한 번 찢어진 비단은 아무리 잘 기워도 흉터가 남는 법이다. 내 인생에서 너라는 조각은 이미 잘려나갔어. 이제 내가 가진 그 아파트에서 내 방식대로 잘 살아보렴. 순례 씨는 장남의 절규를 뒤로하고 선영이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오후 동대문 시장 골목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낡은 수선집 자리에 세련된 미용실이 들어섰고 그 한쪽 귀퉁이에는 번쩍이는 최신식 재봉틀이 놓인 작은 공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의 옷을 짓고 딸의 미용실 손님들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며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큰아들 진구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순례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하다고 수군거릴지도 모르지만 순례 씨는 압니다. 억지로 이은 인연은 서로를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수성공이 아닌 한순례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봉틀은 오늘도 경쾌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그녀가 깁는 것은 헌옷이 아니라 상처받았던 자신의 영혼입니다. 고운 실로 마음의 구멍을 메우고 예쁜 자수로 지난날의 아픔을 덮습니다. 순례 씨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옷감은 누구나 다르게 받지만 그것을 어떻게 재단하고 수선하느냐는
결국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머니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먼지뿐인 인연에 매달려 정작 소중한 황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순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효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나오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황금 가위를 내려놓고 이제는 행복을 짓는 순례 씨. 그녀의 얼굴에 핀 환한 미소가 저녁 노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이제야 인생이 참 부드럽네. 그녀의 혼잣말이 따뜻한 바람을 타고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순례 씨처럼 아름답게 수선되시길 바랍니다.